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된 둘째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늘 시댁과 관련된 일들이 저희 삶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멀리 살아서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집안일은 너한테 좀 부탁해야겠다. 처음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큰 며느님이 몸이 약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시누이도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는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은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고 시누이도 종종 전화를 하긴 해도 시댁에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손은 저희 부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물론 저희 부부도 맞벌이였고 주중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로 주말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내 시댁 밭일을 도우러 가야 했어요.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쑤셨지만 두 분 연세 드시고 힘드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실 때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초엔 시부모님께서 동네에서 남의 논을 도지 임대 받아 농사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때는 일손이 더 부족해서 저희가 더 자주 불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논도지 일은 그만두시고 시댁 옆에 있는 700평 정도 되는 밭만 소규모로 일구고 계십니다. 그 밭에 상추며 고추, 감자며 배추 같은 다양한 작물을 심으셔서 저희를 포함한 자식들에게도 보내주시고 어떤 건 장에 나가 파시기도 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낯설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흙을 만지는 일도, 장화신고, 물 흠뻑 젖은 밭을 오가는 일도 모두가 제게는 생소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마다 무슨 작물을 심으실지, 언제쯤이면 뭘 수확하실지,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를 저도 모르게 예측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저도 시골 인력을 몸으로 외운 듯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쯤 되면 마늘쯤 뽑으시겠지, 다음 주면 감자 캐러 오라고 하시겠구나, 이번 주 비 소식 있으니 텃밭에 뭐 덮으시겠다, 이런 식으로 계절 흐름과 함께 시댁 일정도 자연스럽게 제 달력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시댁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었지만 저는 시부모님께서 연세 드신 와중에도 밭일을 손수하시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말마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면서 제 삶 속에서 주말의 개념은 언제부터인가 시댁 일하는 날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의 숙명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봄이었어요.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평소 같으면 억지로라도 참고 다녔을 회사 일을 결국 그만두고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사람이에요. 근속 연수가 꽤 되어 있어서 그 회사의 사장님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고맙게도 몸 좀 추스르고 천천히 다시 나와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던지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병원도 다니고 집에서 조금씩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 사람도 정말 한계까지 가봐야 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나 봐요. 그렇게 간만에 제 인생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가 싶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런 사정을 아무리 말로 해도 그저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으셨는지 거의 매일같이 저를 시댁 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지라는 생각에 저는 병원 다니는 날들 사이를 쪼개가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두 분이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못 이기는 척 또 일을 도왔어요. 저 하나 안 가면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어떻게 그 넓은 밭일을 하실까 싶어서 차마 거절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름이 되면서는 일이 더 고됐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 진료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소변을 흘리셔서 당황한 저는 눈물까지 나면서도 어머님을 목욕시켜드렸습니다. 간병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병원 가는 날 외엔 고추를 심고 깨를 심고
수확한 고추를 따서 널고 말리고 말린 고추를 빻고 깨를 털고 그냥 시골 밭일의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도맡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랑이 그걸 보고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당신 가지 마. 당신 몸 먼저 챙겨.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눈 감고 모른 척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빠지면 두 분은 그 일을 또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하니까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봄부터 여름까지 병원 다니랴 시댁 밭일하랴 제 몸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고 몸이 조금 나아졌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야 겨우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상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작년 겨울이 되자 시댁에서는 김장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큰 행사인지 아시잖아요. 배추 수십 포기, 무 수십 개를 뽑아서 씻고 절이고 양념 만들고 쏙 넣고 포기포기 싸고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김장날엔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내려와서 저희까지 모두 모여서 김장을 끝냈고 그날 김치 나눠 담아서 가져가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김장을 마무리하고 남은 고추까지 다 빻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너무 적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고춧가루를 어딘가 빼돌렸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아, 또 그러시네. 차마 따지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눈물이 한 바가지 쏟아질 만큼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몸이 힘들어서 병원 가면서도 시댁일 했고 여름엔 간병인처럼 어머님을 돌봤고 가을엔 고추 말리고 깨 털고 겨울엔 김장에 도토리 앙금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불도 좀 빨아오렴.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이불 빨래까지 제가 맡게 되었죠.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저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혼자 몰래 울었던 날이 셀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건 진짜 가족이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한 말들만 쌓여갔습니다. 신랑은 늘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형이나 누나는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명절이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수준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시댁에 잘하려고 해? 어머님이 평일에 오라고 해도 가지 말고 주말에도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병원이나 다니고 푹 쉬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맞는 말이었죠. 신랑 말대로 제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거의 손 놓고 계시다시피 했어요. 전화도 가끔, 얼굴도 가끔, 어머님 생신이 되어야 그나마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 말까였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신랑이 당신은 안 가도 되라고 해도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연세도 있고 몸도 편찮으신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주말에 텅 빈 마당에 계실 두 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결국 저는 또 짐을 싸고 장을 보고 주말마다 시댁으로 향했죠. 몸이 조금 나아진 이후부터는 어느새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이 거의 없는 겨울철에도요.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2주에 한 번은 습관처럼 시댁을 찾아가 배웠어요. 그게 제가 해온 결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작년 연말쯤이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니들이 시댁 일 많이 도와줬잖냐. 이제 우리도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땅을 증여해가라고 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평소엔 한 푼 아까워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땅을 증여한다고? 시댁 밭 중 일부 대략 150평 정도 되는 땅이 마침 길로 지정돼 수용이 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으니 그 기회에 아예 그 밭을 우리 부부 명의로 증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땅은 말 그대로 시댁의 핵심 자산이었고 게다가 지금껏 가족 행사엔 얼굴만 비추던 아주버님 그 장남이라는 명분 하나로 시댁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내 몫이라고 주장하던 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게다가 시누이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뭔가 자식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만 증여를 한다고요? 저부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엄마, 아빠, 형이나 누나들이랑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일단은 니들한테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얘기할게.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거 잘못되면 진짜 형제 싸움 나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못 받아요. 저야 뭐
부모님 도와드린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해온 거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하지만 형님들하고 누님들 모르게 증여부터 받았다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건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뭔가 빼돌렸다는 오해 받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희를 설득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이 밭 일궜잖아. 그 밭에서 제일 많은 땀 흘린 사람 누구야? 니들이지. 우리 밭 일 다 너희들이 해줬고 부모 자식처럼 우리 돌봐줬잖아. 그러니 이건 너희 몫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희가 해온 노고를 부모님이 기억해주셨다는 건 감사했죠.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가여워서 도운 거예요. 마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형제들 몰래 받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형님, 누님들과 말씀 잘 나누시고 오해 없도록 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증여 얘기 꺼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순간 제 스스로도 느꼈어요. 제가 참 딜레마에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 어디 있냐, 복 받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땅이 감사하기보단 또 다른 부담이자 불화를 부르는 씨앗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시아버지께서 제 말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너는 참 순진하다. 걔네들, 니들 줄 생각 있으면 내가 왜 굳이 몰래 먼저 증여해 가라고 하겠냐?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걔들하고는 얘기 안 통할 걸 내가 아니까 지금 니들부터 챙겨주려는 거다.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증여해 가. 이건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갑작스레 느껴진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 엉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건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모님께 부담을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아버지의 그 단호한 말투 속에서 어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희 노력 다 알고 있다는 말 없이 전해지는 아버지의 진심이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형이랑 누나한테는 나중에 집을 나눠 가지라고 하면 돼. 이 밭은 너희들이 다 일구고 키운 밭이니까 니들 몫이다. 그 한마디에 마음 한쪽에서 울컥한 감정이 차오르더군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서운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깨를 심고 온몸이 땀에 젖어 고추를 따던 날들. 겨울이면 김장을 위해 손이 얼도록 물을 다듬고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를 절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저 그동안은 억지로 한 것도 있었고 솔직히 서운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벅차네요.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고백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곤 신랑에게 단호하게 지시하셨어요. 세무사 찾아가 봐라. 증여세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절차 밟아. 너희 엄마랑 얘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빨리 진행해. 그 말에 신랑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증여 절차를 하나하나 밟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정신없고 바쁜지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신랑이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줬습니다. 결국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우리 명의로 밭이 넘어왔어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시댁 밭을 하느라 고생만 하던 내가 이제는 진짜 그 밭의 주인이 되었다니.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보상금이 꽤 넉넉했는지 증여세 내고도 꽤 큰 금액이 남았는데 그걸 시부모님께 드렸더니 두 분이 손사래를 치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돈도 니들 거야. 우리가 주는 땅이니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도 다 너희가 써.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아직 밭일도 할 수 있으니 괜찮다. 나중에 진짜 몸 못 움직일 때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 그 말씀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늘 나를 시켜 먹으려는 사람들로만 보였던 순간들이 미안해졌어요. 그분들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심지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시댁 들러 일했던 것도, 한겨울에도 냉골 같은 마루에서 김장을 도왔던 것도, 여름 폭염 속에서 밭에 서서 흘린 내 땀방울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땅을 증여받고 보상금까지 받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오히려 그것도 너희 거다는 따뜻한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고 이제야 나도 어엿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니들이 없었으면 우리 이 나이에 이 밭도 못 지었을 거다. 고맙다. 이제는 우리도 나이 먹었으니 니들이 필요하면 손 좀 빌릴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탁할 땐 꼭 얘기할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시부모님 나쁘신 분들 아니었구나. 오히려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분들이셨구나. 지금까지 시댁 일한다고 투덜대기도 했고 원망도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우리 사이를 더 깊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저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도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걸 보면서 그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나도 도와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절대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감정이었고 마음이었고 정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힘들게 밭이라고 돌아오면 당신 처가에서 뭐라 하시겠다. 내가 다 면목이 없다며 안쓰러워했고 작년에 제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예 언성을 높이며 말렸어요. 안 간다면서 또 왜 가? 당신 병원 다니면서 그 고생 왜 또 해? 그런 말이 일상이 되었죠. 그래도 전 시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어떻게 그걸 뿌리치겠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이야기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는 않고 시부모님께서 정당하게 주시는 것이니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요. 지금처럼 성심껏 잘 해드리면 된다고요. 마음속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겨우 정리된 마음이 설 당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신우까지 도착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마련됐어요. 시부모님께서 점심 식사 전에 조용히 모두를 앉혀놓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땅 증여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차라리 따로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한자리에서 갑자기 꺼내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시아버지께서 이 밭은 지금까지 너희 둘이 다 일구고 가꾼 밭이고 앞으로 우리가 늙고 병들면 너희가 책임질 것 같아 증여했다. 얼마 안 되는 땅이니 다른 말 말고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싸마이너스해졌고 다들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러다 갑자기 신우가 벌떡 일어서며 딸도 자식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고는 언성을 높였어요. 식탁 위 공기가 바늘 방석처럼 날카로워졌고 곧이어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장남인데 차남에게 전 재산을 넘기는 게 말이 되냐. 장남은 장식이냐.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와 신랑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고 신랑은 일순간 입을 꾹 다물더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어서 갖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딴 말하지 마라. 그러자 신우가 비아냥거리며 묻더군요. 그럼 내 몫은 누구한테 받으란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소리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한테 달래. 우리는 우리 못 알아서 했어. 분위기는 그야말로 냉각됐고 그때부터는 형님이 저를 향해 나를 세웠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옆에 붙어서 간 쓸개 다 빼주고 꼬드겨서 재산 다 받아낸 게 뭐가 자랑이냐. 비열하다 정말. 그 말에 제 이성이 끊겼어요. 그동안 참고 억누르고 견뎠던 분노가 복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랑이 입을 열었어요. 형, 장남이면 뭐래요? 장남이 집안일 다 하던 시절에 재산을 줬던 거죠. 지금 형이 밭에 삽 한 번 뜬 적 있나요? 우리 둘이 주말마다 두 애가 멀다 하고 일 다 했어요. 누가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누가 소변 받쳐드리고 누가 여름 땡볕에 고추 따고 겨울에 김장했어요. 장남이면 역할을 했어야죠.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입을 꾹 다무셨고 저도 참다 말을 꺼냈어요. 멀다고 해도 형님네 차로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주말 중 하루라도 오셔서 밭질한 적 있으세요? 김장 도우신 적 있나요? 전 만삭에 허리도 제대로 못 펴면서도 와서 어머님 생신상 차렸어요. 형님네는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장남이니 뭐니 하시는데 세상에 그게 어디 말이 돼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덧붙였어요. 사실 증여받으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만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그동안 미안했는데 이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요. 그 순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우도 아주버님도 형님도.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처음으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낸 시원함과 떳떳함이 자리 잡았어요. 형님은 결국 끝까지 체면을 차리지 않더군요.
소송을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가 모르나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세요. 봄이면 우리가 밭일하느라 땀에 흠뻑 젖어있는 모습, 여름이면 병원에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느라 온종일 뛰어다니던 우리 부부를요. 가을이면 고추밭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모습도 다들 봤고요. 겨울엔 만삭 상태에서도 김장하는 모습까지요. 그런 모든 세월이 눈앞에 생생한데 소송이라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우습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그런 형님과 신우의 반응을 보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니들 생각이 이리 다를 줄 알았으면 땅만 줄 게 아니라 집도 줄 걸 그랬다 하시더군요. 속상하고 씁쓸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믿고 지켜왔던 가족에게 등을 돌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때 신우가 폭발했어요. 소리치고 어머니께 화를 내고 손가락질까지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랑이 드디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매형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마누라가 그렇게 험한 소리를 쏟아내는데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진짜 욕심 많네. 당신도 장인어른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었나 보죠? 그냥 마누라 데리고 나가요. 당장. 그 말에 신우 남편이 얼굴이 붉어져서는 신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리고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한탄하듯 말하셨어요. 나도 이제 여긴 다시는 안 온다고요. 그렇게 쿵쿵 소리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너무 격한 반응에 저도 신랑도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싶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때문에 부모님 마음 다치시겠구나 싶어 걱정도 되고 죄송하기도 했죠. 그래서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한참을 눈치 보며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모든 상황을 놀라울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 한번 쉬시더니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제 식구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안 오면 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와 신랑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의연하셔서 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사돈 기다리신다며 얼른 친정 가봐라. 우리야 괜찮다 하시며 우리를 재촉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오히려 더 짠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정으로 향했죠. 사실 저희는 땅을 증여받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명절이 지나면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보상금에서 증여세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요. 그게 도리라 생각했고 가족 간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명절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양쪽에서요. 단순한 항의도 아니었어요. 고성과 욕설, 막말이 섞인 전화였습니다. 신랑이 받아도 제가 받아도 계속 끝없이. 신랑도 참았습니다. 한두 번은 꾹 눌러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전화기를 던지며 말했어요. 됐어. 저 사람들한테 2천만 원씩 줄 마음 싹 사라졌어. 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지.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부모님 꼬셔서 땅 받아냈다는 누명까지 썼는데 진짜로 집도 받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술 더 떠서 집까지 증여받는다고 해. 누명 쓴 김에 제대로 쓰자고. 그 말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또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실망이 녹아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욕심 부린 적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조른 적도 협박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오래도록 주고 또 줬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기와 질투, 헛된 소문과 비난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받을 만큼 받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시댁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시부모님 댁 살림을 저희가 도맡다시피 해왔고 밭일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온 세월이 10년이 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형제자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부모님께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욕을 해야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도 부모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당연히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주신 것인데 자식들 중 아무도 나서서 그 무게를 같이 지겠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걱정이 되어서 혹시 너무 마음 상하신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담담하시더라고요.
그 인간들 원래 그런 애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또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 걸겠지 뭐. 안 오면 말고 지들 마음이지. 그깟 애들 양심도 없어.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저는 그 말 속에서 참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운함, 체념, 그리고 뭐랄까 자식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어머니의 허탈한 마음이요. 사실 시부모님께서 땅을 증여해주신 그 자체는 저희에게 너무 과분한 보상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큰 걸 받아도 되나 싶어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땅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부모님이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형제자매 간의 싸움은 가족의 얼굴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속으로 삼키자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